이번 사연은 돈 관리 문제로 인신공격까지 하며 난리치던 예비장이 나게 파혼하겠다고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위 돈을 쓰겠다고 대놓고 말하면서 잘난 척까지 하는 장인장모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치열하다면 치열하게 살아온 남자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부모님이 노후자금까지 헐어가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고, 저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려 청춘을 다 바쳐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고 연봉 1억이 넘는 상태예요. 이제 살만해졌으니 효도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까지 마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축하한다고 장가 잘 간다고 덕담을 건넸지만 정작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며칠 전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자가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 연봉 1억이나 벌면서 왜 그렇게 여유가 없냐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 발단은 돈 문제였습니다. 저를 치사하고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여친과 그의 아버지의 텟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며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운 사람입니다. 반면 제 전 여친은 일반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이 통장에 겨우 몇백만 원 있는 정도였죠. 형편이 차이나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더 벌면 되는 거고 제가 더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생한 아들 기 살려주시겠다며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선뜻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에겐 그 돈이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부모님의 피땀이자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 큰 호의 앞에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오히려 요즘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데 강남 쪽 전세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다더라 같은 소리나 늘어놓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맙단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한다면 전 여친에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강요하는 것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속으로 화가 나기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저러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돈 관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여자가 저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고성능 ATM기로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직이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흘린 피땀과 제 청춘의 고통을 그녀는 그저 본인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제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일궈온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여자친구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같은 걸 하나 꺼내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일종의 가게 운영 계획안 같은 거였습니다.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제가 버는 모든 수입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본인이 저에게 매달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거였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중에서도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본인의 수입을 통째로 넘기고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여자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원래 여자가 돈 관리를 해야 돈이 안 새고 잘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격리로 일하며 돈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 저보다 훨씬 잘할 거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친은 사회생활 몇 년 동안 모은 돈은 채 500만 원도 되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는 현재 받는 월급만큼 되기까지 제 자산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5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이 제 연봉을 관리해야겠다고 하니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살림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생활비 카드를 만들어주겠다. 한도를 넉넉히 줄 테니 네가 직접 써보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네가 쓰는 카드 내역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대신 내 카드 내역도 네가 언제든 볼 수 있게 공유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반응이 가관이더군요. 오빠 카드를 쓰면 내가 결제할 때마다 오빠한테 문자가 가잖아. 그건 나를 감시하고 못 믿는다는 뜻 아니야? 기분 나빠서 그렇게는 못해. 이런 말을 하면서 정색을 하며 짜증을 냈어요. 제가 그럼 내 문자를 확인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왜 그게 감시냐고 물어도 무조건 기분 나쁘다는 감정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중요한 건 효율적인 돈 관리가 아니라 제 수입 전체를 본인 소나귀에 넣고 저를 통제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의심밖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으면서 부모님의 지원과 제 노력으로 일군 그 거대한 성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게 말이 될까요? 여자친구와 경제권 문제로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중 예비 장인어른께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사위 될 사람 맛있는 거 사주신다기에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식사 자리 내내 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땡서방은 전문직이라 미래가 창창하다. 내 딸이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추시더니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전세금을 해주시기로 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건지 아니면 더 큰 걸 원하셨던 건지 슬슬 본론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전세로 살 수 없지 않나. 땡서방 능력이면 금방 집을 사겠지만 그래도 돈이 빨리 모이려면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 집안 가풍은 옛날부터 여자가 고간 열쇠를 쥐어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씀을 이어갔어요. 본인도 평생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통째로 맡기고 용돈만 받아 살았기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라며 저보고도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친구에게 돈 관리를 맡기라고 강요하시더군요. 딸이 경제적 주도권을 쥐어야 남편이 딴 생각을 안 한다는 식의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직접 제 자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친에게는 살림에 부족함 없도록 충분한 한도의 카드를 줄 생각이다. 여친이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기로 한 만큼 내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제 단호한 말투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예비 장인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공부만 해서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셨죠. 여친 어머니도 옆에서 남자가 너무 계산적이면 여자 마음이 돌아선다며 거드셨습니다. 그날 식사는 정말 체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어린아이 훈계하듯 본인들의 방식을 강요하는 그 고압적인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를 앞세워 저를 압박하려 한 여자친구의 얕은 수가 너무나 비겁해 보였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대로 여자친구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부터가 이미 울먹거리고 있더군요. 다짜고짜 저에게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그렇게 정색하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사위 생각해서 좋게 말씀하신 건데 꼭 그렇게 차갑게 딱 잘라 말해야 했냐. 아빠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냐.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해서 죽는 줄 알았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례하게 굴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제 경제관념을 조목조목 설명해드린 것뿐이었거든요. 나는 발끈한 적이 없다. 아버님 때문에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왜 잘못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녀에게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어른 앞에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은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아버님이 많이 기분 나빠하시고 계시니 당장 가서 사죄를 드려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레파토리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나를 동반자로 믿긴 하는 거냐? 오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빠 돈을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오빠가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많이 못 배워서 그러냐? 오빠 직업에 비하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무시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 비하와 비난을 섞어 던지는데 처음엔 안쓰러웠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피로함으로 바뀌더군요. 여친이 흘리는 눈물은 미안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 분노와 저의 통장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이어지는 한두 시간의 통화는 그 자체로 저에게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대도 결론은 항상 내가 불쌍해서 이러는 거지로 끝났으니까요. 제 자산과 부모님의 헌신을 지키려는 당연한 권리를 신뢰가 없는 행위로 몰아세우는 여친의 가스라이팅을 겪으며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퇴근길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순간 어김없이 그녀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예전에는 그 목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비타민 같았는데 이제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시작은 일상적인 안부인 척하다가 결론은 항상 돈 관리와 자존심 문제로 회귀했죠. 제가 입을 꾹 닫고 있으면 그녀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격지심이라는 늪으로 저를 끌어당겼으니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며 전화를 짧게 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저와 따로 할 말이 있으니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요?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제가 보인 태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꼬인 매듭을 풀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뻔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지루한 감정 싸움은 결혼 후에도 제 목덜미를 잡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여기서도 대화가 안 통하면 정말 끝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여친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느꼈어요. 이곳은 대화의 장이 아니라 사위라는 머슴을 길들이기 위해 짜여진 심판대라는 것을 말이죠. 여자친구는 이미 눈이 퉁퉁 부은 채 소파 옆에 서 있었고 예비장인 어른은 팔짱을 낀 채 무거운 침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예비장인은 지난번 식사 자리보다 훨씬 고압적인 태도로 입을 떼셨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도 않더군요. 나는 네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했다.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면 주변에 사람이 안 남는 법이다. 남자가 그렇게 돈 몇 푼 가지고 여자 속 좁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냥 믿고 맡기면 될 걸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제가 쪼잔하고 욕심 많은 남자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반박하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럼 오빠 눈엔 내가 식모나 유모로 보여? 애 낳고 집안일하는 사람은 그냥 오빠가 주는 돈이나 받아 쓰는 존재여야 해? 오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고 나는 살림하는 기계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계로 본 적도 무시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제 수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된 것을 인권 침해라도 당한 것처럼 부풀리는 모습에 질려버렸죠. 제가 그럼 나는 돈 벌어오는 머슴이냐고 묻자 장인어른이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는 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니야. 여자가 좀 쓰겠다는데 그걸 못 믿어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건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장사치지. 장사치라뇨. 피땀 흘려 공부하고 부모님 노후까지 걸고 밀어주셔서 일궈낸 제 커리어와 자산을 마치 함께 나눠야 한다고, 자기들이 좌지우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제가 그 집안의 가풍이라는 급조된 논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파렴치하고 치졸한 인간으로 몰아가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줄 고액 연봉 머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며 악을 써댔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여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작 딸을 앞세워서 장사하고 계신 건 아버님이에요. 무슨 용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여친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여자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내가 이 직업을 갖기까지 저희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잠을 줄여가며 제 인생을 갈아 넣었는지 아시냐? 노력으로 일군 내 월급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게 왜 계산적인 거냐? 오히려 남의 집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에 빨대를 꽂으려고 아버지란 사람까지 나서서 사람을 협박하는 게 진짜 추한 장사 아닙니까? 했더니 여친은 제가 너무 말이 심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심한 게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지 여자친구의 눈물 섞인 얼굴이 더 이상 가련해 보이지 않고 징그럽게 느껴지더군요. 네가 말하는 자존심은 네가 네 능력으로 세우는 거지. 남편의 통장과 능력에 편승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능력을 사랑하는 거였고 네가 식모니 유모니 하는 것도 웃긴다. 너는 일도 안 하고 내 능력에 올라타서 오히려 나를 컨트롤해 가면서 네 멋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랑이란 포장지로 감싸고 너는 나를 머슴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실망했고 지쳤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친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며 자네 지금 여기서 나가면 정말 끝이야.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옥에서 발을 빼려고 일어난 겁니다. 딸이 이상한 자존심을 세우면 부모가 말려야지. 오히려 합세해서 사위 주머니 털궁리를 하시다니요. 수준 낮은 집안 딸이랑 결혼해서 제 인생 망칠 뻔했네요. 딸이 이렇게 된 거 부모가 부추긴 걸 수도 있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등 뒤로 여친 아버지의 고함과 여자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분했나 보죠.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미쳤어? 진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빠가 화나서 말씀하신 거잖아. 오빠가 먼저 예의 없게 구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제 사과만을 요구하고 있었죠. 제가 차갑게 팔을 뿌리치자 여친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다른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친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아빠 말대로 평생 결혼 못할 거다.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는가 본데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의 자존심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다. 너랑 너네 아버지가 뭔 소리를 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네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라.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가풍 어쩌고 드립치고 눈물로 협박하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했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붓더군요. 다음날 아침 잠을 설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정신이 맑아질 때쯤 어김없이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어제 그렇게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가련했습니다. 오빠 자?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우리 아빠도 밤새 후회 많이 하셨대. 오빠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닌데 우리 가족이 오빠를 너무 아껴서 그랬던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돈 관리 오빠가 다 해. 나 용돈 안 받아도 돼. 오빠가 생활비 카드 주면 그것만 쓰고 문자 가는 거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게.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마음 풀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원인이 나를 잊는 것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연봉 1억 전문직 남편과 부모님이 해주는 아파트 전세라는 환상적인 조건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관리를 양보하겠다는 말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내고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였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협박을 하고 화를 낸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내 뜻대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또 딴소리를 할 거다. 너랑 너네 부모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친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과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친 하는 말이 자기 아빠한테 사과만 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아버지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스탠스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찾아와서 3일 밤낮을 무릎 꿇고 사과해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여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친 아버지로부터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는데 지금 하신 거짓말 믿으시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당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렇게 답장 보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금까지 준비하며 기대하셨던 터라 상심이 크실까 걱정했지만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는 파혼 소식을 듣고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쪼잔하게 왜 그랬냐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이건 쪼잔함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합니다. 퇴근길에 걸려오는 공포의 전화벨 소리도 없고 누군가의 자격지심을 달래주기 위해 제 상식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노력의 대가는 온전히 저와 제 부모님을 위해 쓰일 것이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의 성취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친 아버지가 쪼잔한 애 가풍이 어쩌네 이런 말을 한 건 내 딸한테 돈 관리 다 맡겨 나도 네 돈 좀 쓰자 이 얘기에 다른 표현이죠. 내 돈 공짜로 쓰자고 하는 사람한테 끝도 없이 쪼잔해야지. 그럼 그래요 내 돈 마음껏 쓰세요 하면 그게 쪼다죠. 여자가 돈 관리해야 한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알뜰한 여자일 때고 그거는 통장 잔고 500인 여자한테 고액연봉 관리를 어떻게 맡기나요? 처가 복지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초보 운전한테 레이싱카를 맡기시라고요? 이런 인간들한테 걸리면 연봉 100억이라도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집안일도 같이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도둑은 밤에 담 넣는 도둑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면 쓰고 대낮에 인감도장 그거 찾는 도둑이죠. 본색을 드러내려면 딸이 결혼한 후에 드러내든지 돈 욕심에 본색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바람에 여친과 여친 부모는 다 잡은 대어를 놓쳤네요. 네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런 가풍 가진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어디 가겠어요. 수고했어. 내가 오늘 소고기 구울게. 하는 상식적인 여자분 만나실 거예요. 탈출 성공 기념으로 본인 통장한테 너를 도둑년들한 놈들한테 넘길 뻔했다. 미안하다. 한번 사과하시면 되겠네요.